활기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육아포커스는 보다 양질의 방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출생아 수가 31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며 연간 출생아 수도 재작년보다 2만 명 이상 감소한 33만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26,500명으로 재작년 10월보다 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27만 8,600명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하면서 연간으로도 33만 명 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을 많이 하는 만 30에서 34세 여성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며 결혼 감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학생 인권 등의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부터 치유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칭 생활교육 인권지원팀이 교육지원청에 신설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 요구가 가장 높은 학교폭력 사안 전담팀을 만드는 내용이 담긴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원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원 배상 책임보험도 일괄 가입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0.95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경기도가 키즈카페 같은 공동 육아 공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청 안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일종의 키즈카페입니다. 아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여기 오면 수업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이래서 자주 오고 아주 여기 없으면 어떻게 애기 키웠을까 싶어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만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이용료도 없습니다. 연회비 10,000원을 부담하면 다양한 장난감을 돌려가며 빌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난감들을 빌릴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게 해줄 수 있어서 이처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기며 다양한 장난감도 빌릴 수 있는 키즈카페 같은 공동 육아 공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일명 아이사랑 놀이터를 2018년 12월 기준 78곳에서 2021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애를 낳아서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경기도는 아이사랑 놀이터마다 전문 상담사와 놀이 지도사를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원영이 사건. 당시 7살이던 신원영 군은 몇 년 동안 이어진 계모 김모 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해 2월 숨졌고 김 씨와 아이의 친부 신모 씨는 인근 야산에 아이의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원영이를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지 않은 건 물론 학교에 입학유예를 신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시작됐는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 중입니다. 취약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의 사전 문의에 별도의 취약 등록 절차를 밟거나 취약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눈속임 취약 유예를 막기 위해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취약 유예 신청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 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영유아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속 환경 유해 물질은 얼마나 될까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3년간 국민 6천여 명의 소변과 혈액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품 용기나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에 주로 쓰이는 포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의 체내 농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습니다. 포탈레이트는 영유아가 소변 1리터당 60.7 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비스페놀 A도 영유아 2.41 마이크로그램, 성인 1.1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물질의 농도 모두 국제 권고치보다는 낮지만 주로 바닥에서 놀고 물건을 입에 잘 무는 영유아가 유해 환경에 더 노출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탈레이트는 생식기 기형 등을, 비스페놀 A는 신경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작년 8월 영유아용 용기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집안에서 아기용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으면서 네, 아기용 왕구만 규제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냐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파라벤 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미국 성인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해산물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분석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지역에는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인터넷은 물론 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먹통이 되면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정부는 통신 재난이 국민 생활에 미친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때 통신사끼리 통신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로밍을 하게 됩니다. 장애가 발생한 통신사의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 망을 통해 통화나 문자 전송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재난 지역에 있는 각 통신사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가입 통신사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신장애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고 화재 예방 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법에 정해진 소방 설비들을 내년 6월까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D급을 포함한 주요 통신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통신 재난 시 긴급 전화 사용법 등 이용자 행동 요령을 만들어 홍보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흡연 카페가 금연구역이 되는 등 새해에도 금연 정책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삐를 잔뜩 조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체는 원래부터 금연구역이었지만 외부 흡연으로 아이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돼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피거나 이러는 경우에 어린이들이 그 유치원을 등하교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그 담배 연기가 유치원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실내 휴게 공간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 카페. 올해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 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 카페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두 정책 모두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정부는 3차 금연 광고를 선보이고 담배값의 흡연 경고 그림 수위도 높인 상황. 편의점 내 담배 광고 금지, 관련형 전자담배의 성분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금연 종합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환자를 가리키는 암 유병자는
2016년 기준 174만여 명,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는 22만 9,180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줄던 암 발생률도 증가했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넘게 생존한 암 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 가운데 52.7%를 차지해 1999년 암 등록 통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5년 상대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종류별로 생존율은 크게는 9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2016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위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별을 나눠보면 암 발생 순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2005년 이후 11년간 여자 암 발생 1위였던 갑상선암이 2위로 하락하고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암 유병자 174만 명 시대에 맞게 암 유병자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치료한 이후에 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그다음에 육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 환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통합 지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 검진 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의 날씨 달력입니다. 6일까지는 영상을 유지하던 평균 기온이 7일부터 갑자기 9도가량 떨어져 섭씨 영하 7.3도로 내려갔습니다. 이후로도 평균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면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한랭질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전부 이르는 말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 질환입니다. 특히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한 이맘때쯤에는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5년간 기습적 한파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12월 중순에서 1월 하순까지 전체 한랭질환자의 70%가량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들수록 저체온증 환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밖에 나갈 땐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무리한 운동은 삼가야 합니다. 음주는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열이 올라서 덥다고 느끼지만 이후에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기로 인해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니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저체온증이나 동상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 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강추위에 노출되면 몸을 저절로 웅크립니다. 이때 몸속 혈관은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으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강추위로 혈관은 더 좁아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강추위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이 잦은 것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추위에 무방비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강추위가 촉발 요인이 된 겁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경우 가슴 통증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심장질환이 없었더라도 그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증상이 겨울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거나 숨차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으로 오셔서 증상에 대해서 확인 받으십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와 한쪽 얼굴에 마비가 전조 증상인 만큼 만성질환이 있다면 알아둬야 합니다. 걸핏하면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 탓에 시민들은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겨우내 습도가 낮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야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십상입니다.
겨울철 피부가 건조해서 이제 주로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유분감 있는 제품들로 피부 건조함을 해소하고 있어요. 피부 건조증은 피부의 수분이 정상의 10% 이하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피부가 갈라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간지럽다고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미세먼지와 각종 균이 침투해 2차 감염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내에서 과도하게 난방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씻고 찜질방을 즐겨 찾게 되는 겨울이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피부 건조증을 막기 위해선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씻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 미스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8잔 정도 물을 마시고 집안 내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독감이지만 올해 퍼지고 있는 A형 독감은 심상치 않습니다. 의심 환자 수가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중순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파릅니다. 의심 환자가 벌써 재작년 같은 기간에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잦은 한파와 미세먼지 탓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독감은 겨우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겨울식 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작년 12월 초 환자 수가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영하 20도에서도 버티고 환자의 침이나 분비물이 여러 명이 쓰는 공동 화장실 등을 통해 쉽게 퍼지는 게 특징입니다. 물이나 드시는 음식이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셔야 되고 외출이나 아니면은 다른 접촉한 것을 만지셨을 때 손 씻기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병을 얻기가 더 쉽다며 춥더라도 틈틈이 운동을 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예쁜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신나게 놀고 누군가는 내 입에 먹이를 쏙쏙 넣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종다리는 벌레 잡는 일이 귀찮았어요. 저게 뭐지? 저 아래 고목나무 할머니 옆에 이상한 곳이 보였어요. 늑대 아저씨잖아. 그런데 저 커다란 상자는 또 뭐지? 종달새는 늑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아저씨!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상자엔 뭐가 들었어요?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벌레가 있지. 그 벌레들을 어쩌시려고요? 새들에게 팔려고 그러지. 파신다고요? 그래, 너도 한번 먹어보겠니? 내 깃털을 하나 주면 벌레 한 개를 줄 수 있지. 종달새가 날개를 펼쳐보니 많은 깃털 중에 하나쯤 없다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번만 사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종달새는 포르르 날아와 깃털 하나씩 빼주고 벌레를 사 먹었어요. 곁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고목나무 할머니가 종달새에게 말했어요. 얘야, 무엇이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지. 쉽게 얻은 것은 나중에 큰일이 생긴단다. 한 번만 사 먹을 거예요. 하지만 종달새는 계속 벌레를 사 먹었어요. 종달새의 깃털은 점점 초라해지고 힘도 없어졌어요. 이젠 그만 사 먹어야겠어. 종달새는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늑대 아저씨에게 갔어요. 늑대 아저씨. 순간 늑대 아저씨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다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종달아, 어서 피하거라. 어서 피해. 고목나무 할머니가 종달새를 부르며 가지를 마구 흔들었어요. 종달새는 있는 힘을 다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달새는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게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830여 건의 타미플루 부작용이 보고됐는데요. 대부분 구토, 오심, 설사 등 경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신경정신계 부작용도 일부 나타났지만 식약처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타미플루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